원래 이런 영상은 합격 시즌을 올려야 감동이 2배인데 합격을 기점으로 저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변해서 당시에는 경황이 좀 없었습니다. 저는 편입학 인문논술 전형으로 연세대학교에 입학했고요.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방학이 되어서야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네요.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대입 전형 중에 수시나 편입, 인문논술에 관심을 가진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수시 논술로 대학에 합격을 했고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교재 제작 연구원 겸 첨삭 담임일로 용돈벌이를 하던 대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스스로에 대해서 좀 의심이 들더라고요. 과연 내가 학생들을 지도할 자격이 있을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실제로 합격에 도움이 됐을까? 심지어는 저랑 호흡을 맞추고 합격한 친구들을 봐도 제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저 친구가 알아서 잘한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에선 떠나질 않았어요. 사실 논술 시험 특성상 수시 기준으로 6개의 원서를 쓰잖아요. 그 6개 중에 하나의 대학만 합격한다 해도 사실 극히 희박한 확률을 뚫은 게 맞고, 이를 바탕으로 학원에서 일을 하거나 과외로 학생들을 지도해도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죠. 다만 시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에 합격한 상황에서 난이도가 높은 학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기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심리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최상위 난이도의 논술고사에 직접 합격하지 않고도 훌륭한 강의를 선보이시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조교 선생님들도 많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현행 입시 논술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의 출사표를 던지고 합격하면 이 방법론을 통해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더 적극적으로 돕기로 하고, 불합격한다면 깔끔하게 이 일에선 손을 떼기로요. 그래서 따로 시험 공부하는 것도 지금까지의 연구 방향성을 입증한다는 진정성에선 좀 어긋나는 것 같아서 휴학도 하지 않고 19학점을 꽉 채워서 그냥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말고사 기간과 시험이 겹쳤을 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작년 캘린더인데요. 19일에 기말고사가 끝나고 20일에 레포트 2편을 제출한 다음에 21일 날 연세대학교 시험을 보러 갔네요. 그러니까 거의 시험 전날하고 전전날 내내 기말고사와 씨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준비에 들인 시간은 결론적으로는 2주가 걸렸다 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8일에 시작을 했거든요, 정확히. 기출풀이를. 그러면 8일부터 14일, 15일부터 21일. 그래도 기출을 풀고 나서 정확히 2주 뒤에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출을 예전에 구해놓은 거라서 심지어 25년도 시험을 봤는데 24년도 기출은 보지를 못했어요. 23년도 기출부터 역순으로 풀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정말 2주 만에 합격을 한 거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미 5년 동안 교재 제작을 하고 학생들 답안 첨삭하고 하면서 어떻게 합격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2주 만에 붙은 것 같지만 5년 만에 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뭐 스토리랑 컨텐츠는 확실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한 시간은 없었어요. 그래서 학업계획서도 1차 합격을 확인한 이후에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총 3일 정도가 걸렸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연세대 편입학 시험이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스스로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시험의 난이도가 가장 높은 시험에 응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수시논술의 경우는 시험의 난이도가 사회탐구 교과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지금 통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반면 편입논술은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시험인 만큼 고교 선행학습 금지법 이전의 난이도를 유지하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러니하게도 기출들은 상당히 어려웠는데 막상 제가 올해 본 시험은 체감 난이도가 수시논술 수준이어서 좀 의아하긴 했었어요. 아무튼 연세대학교 수시의 경우 2020학년도 이전에는 현행 편입학과 문제 유형 자체는 동일했는데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면서 인문논술 자체를 소문항으로 재구성하고 영어하고 수학 영역이 추가됐어요. 이에 발맞춰서 편입학도 영어 제시문을 추가하게 됐는데요. 인문논술 자체의 밀도는 편입학이, 수리적인 사고 능력처럼 종합적인 교과 능력은 신입학에서 더 중점을 두고 측정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고려대학교도 편입학 인문논술 시험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영어 제시문이 없고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분량도 연세대학교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연세대학교가 두 문항 총 분량이 2,400자, 고려대학교의 문항이 총 두 문항 분량이 1,800자 정도 돼요. 글자 수가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1번 1200자, 2번 1200자, 고려대 같은 경우는 1번 400자, 2번 1400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실 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 사실 당신은 글을 잘 쓴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암시, 믿는 대로 된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 여러분들 글을 다 잘 씁니다. 그러니까 주장 문장 뒤에는 근거 문장 와야 되고, 예증을 포함한 부연을 통해서 논지를 강화해 주어야 한다. 이거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논술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이런 것부터 배우는 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느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패턴 있잖아요. 이거를 익혀서 퍼즐 맞추듯 끼워 맞춘 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교수님들이 간파하지 못할까요? 무조건 간파해냅니다. 뭘 간파하느냐? 저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뭐를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걸 간파해냅니다. 이 프로세스를 따르더라도 단순히 패턴을 익혀서 출력해내는 글은 요즘 인공지능 있죠? 추론 모델 이전의 LLM 같은 확률적 앵무새가 쓴 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논술 답안을 쓰실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호소력이 발생하고요. 이거는 읽는 이로 하여금 그 글에 설득되게 만들어요.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됩니다. 매력적인 광고가 소구력을 가지고 소비자를 끌어모으는 것처럼 당신의 글도 충분히 매력적이어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뭔가 막막하기만 하고, 적당한 독해 스킬이나 공식으로 핵심어만 잘 찾은 다음에 구멍난 양말 기우듯이 이어붙이면 합격한다는 달콤한 이야기 쪽으로 마음이 더 쏠리신다고 해도 100번 이해가요. 원래 그렇습니다. 뭔가 짜여진 정확한 틀을 누군가가 제시해 줬으면 좋겠고, 뭔가 순수 능력치를 올리지 않고도 함수처럼 공식에 끼워 맞추다 보면은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동일한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그 방법론. 이런 거에 더 마음이 쏠리는 거는 100번 이해가 가는데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아요. 전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봅시다. 여러분들은 글을 잘 씁니다. 글을 잘 쓰는데 자기적인 툴을 자꾸 집어넣다 보니까 오히려 글쓰기 실력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을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친구랑 싸우다가 카카오톡으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갖춘 훌륭한 글을 써오지 않았나요?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하게끔 주장에 따른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하고 예상 반론에 따른 재반론까지 철저하게 갈무리 짓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원래 글을 잘 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럼 논술 답안을 포함한 학술적인 글쓰기는 왜 그렇게 쓰여지지 않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읽는 사람을 설득하려는 간절함이 결여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논술고사는 학술적인 텍스트 독해와 시간 제한을 전제하고 있는 만큼 난이도가 더 높아요. 하지만 이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투박하게 일반화하면 이건 제대로 배우면 한 3개월 정도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목적의식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됩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논술 공부하면서 내지는 시험장에선 더더욱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거는 내용이 어그러지더라도 불량 미달 감점을 피하겠답시고 아무 말이나 채워넣는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앞선 예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친구랑 카카오톡으로 싸울 때 불량 미달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써놓나요? 절대 그러지 않죠. 한 10번 정도 다시 읽으면서 혹시라도 얘가 트집 잡을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죠. 뭐 그러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이 살면서 한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훨씬 중요한 논술 답안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량 미달 감점을 피하겠답시고 아무 말이나 막 제시문에서 따와서 넣어요. 내지는 패러프레이징으로 했던 말을 무의미하게 반복해요. 이런 불상사는 절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진짜 그 글 자체가 설득력이 있는 글이다 라는 이미지를 주고자 하는 사람이 하지 않을 행동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논술 공부를 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누구를 어떻게 설득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가라는 근본적인 목적의식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신혼수를 응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돈을 내지 않아도 좋은 자료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학 홈페이지에 있는 선행학습 영양평가서인데요. 여기에서도 실제로 시험에 도움이 되는 내용하고 시험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냥 교육부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넣어놓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거를 구분하는 거는 좀 중요합니다. 이건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따로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편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학습 금지법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시문의 난이도만 높은 게 아니라 선행학습 영향평가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서라는 보고서 자체가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준수했다는 증명서에 가까운 건데요. 수시논술의 경우에는 이 보고서에서 출제 의도,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편입논술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강사들의 답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답안을 봤지만 글쎄요, 이렇게 많은 포인트를 놓치고도 예시 답안이라고 할 수 있나? 내지는 과연 이 답안을 시험장에서 그대로 썼다면 과연 합격할 수 있는 글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띄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도 식상한 팁은 좀 드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은 합격 공부법이랍시고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시고요. 강의를 열심히 듣고 선생님의 강의와 내 답안의 차이점을 찾아서 리라이팅 하세요. 이런 거나 논술은 글짓기가 아닌 정답이 있는 시험입니다. 제시문을 독해할 때 주관을 넣지 말고 독해해야 해요. 이런 틀린 말도 아니지만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당장 지금까지는 유튜브를 홍보 수단 삼아서 수업이나 과외 홍보, 자료 판매 이런 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이나 과외를 아예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일단 유튜브는 유튜브 자체만으로 모든 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으로 관심을 끈 후에 수업에 등록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지는 않을게요. 다음 영상은 네이버 카페 합격 수기에 올라온 질문들에 대한 논술 Q&A나 연세대가 아닌 다른 학교에도 보편적으로 통하는 방법론 아니면 입학 후 적응 과정이나 올 A 받는 방법 이런 그냥 입시를 벗어난 대학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까지도 생각을 해보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후순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선행학습 영향평가서에서 실제로 시험 공부에 도움되는 내용 걸러내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볼게요. 종합적인 라이프 스타일 채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돈을 쓰지 않고도 돈을 쓴 것보다 더 양질의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구성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 편하게 댓글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